대통령이 순방 나가 있는데 뭐 정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당이 상호 주고받고 하는 그런 케미가 안 보이고 계속 엇박자가 날 뿐만 아니라 네. 지난번에 특검을 뭐 요청하는데 대장동 그 김성태 변호사를 선출해서 조국혁 신당이 추천한 검사를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뭐 네. 대변인도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을 뭐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좀 엇박자가 나는 느낌. 그런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정청래 당시 아니 대표가 나는 정청래 당대표가 독자적인 자기 정치를 계속 고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정청래 대표님이나 저나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정치로서는 더 먼저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의 어떤 생각이 뭔가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그럴까?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은연중에 유시민 작가님 발언이나 우리 김어준 공장장 씨 공장장 발언이나 이런 게 은연중에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뭔가 대통령을 좀 알아보는 옛날에 그런 기억 이런 거 정청래 의원도 한 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면 정청래가 정통 모임을 할 때 더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재명 변호사와 당시 변호사였죠. 네, 이제 그 정동영 그렇죠, 당시 그렇죠, 후보 이제 그렇죠. 지지 모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때 어떤 인식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아래로 깔아보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다고 네, 보세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사가 구분이 안 된 게 아닌가. 우리가 이재명 자연인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이 선택한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 더구나 우리 당, 우리 이 빛의 혁명을 만들어낸 정권이기 때문에 이의 소중함과 그에 대한 존중에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청래 의원은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요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뚱맞았다는 게 누가 그분을 대통령으로 누구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가 막 나가라 그럴 때 그런 말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더구나 네. 4년 임기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올 타이밍도 아니고. 그러면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에서 대통령 된 거를 뭐 역으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건지 이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정청래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다. 네. 이거는 그 김민석 의원 그다음에 우리 그 의원님까지를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모두가 후보들이 자기의 장점을 자랑할 수 있으니까 뭐 정치연의 후보 입장에서는 자랑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저에 대한 변론은 제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제가 탈당한 거지, 뭐 당을 뭐 버리려고 탈당한 게 아닌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나무당을 만든 것도 저를 민주당에서 공천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소나무당을 만들어서 이 독재 독재 부당성을 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다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으로 저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때 동의 김선달 발언을 정청래 의원께서 한 바람에 그때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자승 원장님이 잠시라도 정청래를 탈당시켰다가, 그래서 끝나면 복당시키더라도 뭔가 좀 불교계의 분노를 잠재울 조치를 해달라, 그런 걸 요청했다가 완전히 거절당했죠, 정청래. 알겠습니다. 당에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당이 해까지보다는 부담을 많이 줬어요, 당시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정청래 의원과 각을 세우는 것 말고 경선 전략상 놓고 보면 의원님과 김민석 의원 간에 무엇이 다른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무슨 제가 이제 세 후보 중에 아니 5명이요, 5 후보 중에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갖는 유일한 후보다, 이걸 강조한 이유가 제가 인천시장을 하면서 사실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이명박 박근혜 야당 시절에 중앙정부의 도움도 없이 그때 안상수 시장 때 숨겨놓은 부채가 많아서 진짜 중소기업 사장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이걸 느낄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하루에 이자를 10억씩 물었어요. 하루 이자를.
인천시장 네, 대체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환 대출 받으려고 막 어디 저 우정사업본부 뭐 근인공제기금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막 1시간씩 기다려 앉아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인천을 바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집행권자로서의 외로움과 고독 그 부담을 피부로 제가 알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전 연합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민석 총리께서 총리 경험을 했지만 총리는 보좌기관이고 이 집행의 최고 책임자. 최고 책임자도 다른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그 행정부의 행정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뒷받침을 할 수 있다. 혹시 이런 논리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머리도 크기도 하지만 아이디어가 많아서 저는 대안을 만드는. 네. 그러니까 당 대표라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것을 그대로 따르는 건 수동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민심을 가장 수렴할 수 있는 게 당 대표이기 때문에 161명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을 통해 수렴되는 민심을 기초로 대통령을 설득하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의원님 스스로 행정적 아이디어가 많다고 작품하셨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제 정식 그렇습니다. 토론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행정적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주시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바로 수도권에 대한 공급 지금 이 올해 제기되는 서울의 공급 물량이 24%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부동산 공급은 3년, 4년 내지 이런 타임레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리 기획해도 4년 내에 공급이 제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모듈러 주택을 도입해야 됩니다.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택 현장에서 거푸집 만들고 파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공장에서 직전에서 만들어서 조립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대기업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삼성이 일부 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장 발전돼 있어요. 중국 같은 한 30층을 바로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땅은 확보를 해야죠. 땅은 일단 예를 들어서 용산 주변에 저를 개발을 해서 5만 원 제공하자고 그랬는데 당장 국제부지구 바로 용산 옆 있는 홀이 한 70% 가지고 땅인데 15만 평이 있거든요. 그리고 캠퍼스의 일부 공간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캠퍼스 안에는. 그래서 거기에 나는 기숙사 수용률을 현행 20%에서 50% 올리자. 왜냐하면 청년인들이 더 단독 주택의 원룸 방이 한 70만 원 되는데 거의 일반 청년들의 자기 소득의 거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다 써버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숙사로 가게 되면 한 20만 원 전으로 확 3분의 1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70만 원 주던 거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풀어보자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주택 시장에서 매매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 특히 그렇습니다. 전세 물량이 너무 줄어가지고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월세 분야도 우리가 다주택자의 그런 이제 개념의 전월세 공급을 놀리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페이퍼를 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그에 대해서 또 조세 문제 가지고 임대주택자들의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좀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내줘야 된다.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공급을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저는 또 하나 문제가 뉴스테이가 그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는데 한 8년 내지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분양을 가능하게 했는데 그 분양가를 최초의 입주때 분양가가 아니라 현저하게 올라된 걸로 이제 분양을 하니까 입주자들이 그거를 분양받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누구나지 프로젝트가 10년, 8년을 임대차 살더라도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1차인을 제가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 프로그램을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하는데 이 국토부 관료가 허그 이 관료들의 관성적인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당대표 다시 되면 대통령님과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조세 문제,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지금 보유세의 그런 보유세는 강하고 양도세는 낮추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기본인데 보유세도 1인 1가구 주택 가지고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9억을 12억을 제가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80%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를 보유 기간과 실제 사는 기간 간의 갈등 문제인데 대통령께서도 초특가, 100억 이상 되는 초저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30억 얘기 나오더라고요. 30억 가지고는 초특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서울의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난 그걸 좀 더 현실화 시켜서 지금 이제 어떤 불만이 있냐면 보유만 했다고 해서 장기
식별 공개를 좀 깎아버리고 실제 거주한 것만을 우대한다 그러면 네.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자기는 수원이나 인천에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냐. 그렇죠. 그 얘기 많이 나왔죠. 예. 그런 불만들이 많이 예, 있죠. 예.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 봅니다. 아, 살펴봐야 돼요. 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서 발언권 신청했다가 안 된 거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 성격이 뭐라고 보세요? 그럼 총리께서 잘랐죠. 네. 지금 뭐 끼어들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냥 좀 발언권 한번 줬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맥락을 제가 안 봐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그랬을까요? 아, 그럴까요? 명태균 아무튼 근데 그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입장을 밝힌 게 있더라고요. 선 시장이 좀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게 있다. 이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고, 어제 전대로 리버 사실상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선호 투표제는 도입을 하고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는 도입을 안 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너무 좀 편지적 사고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를 이렇게 급속하게 고쳐서 위인 설관식을 하느냐 이런 논리를 아마 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국회 입법에도 신속한 입법이 필요할 때는 패스트트랙을 주장하는 집권 여당이 네. 당내는 훨씬 자율성이 보장되는 곳인데 그걸 이렇게 그런 형식 논리로 이걸 막았어야 되는가에 예. 대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선호 투표제보다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가 더 중요했던 문제인 것처럼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나버린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는 당대표가 되면 이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2030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가 사실상 도입이 무산이 된 게 2030 세대에게 어떻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우리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게요. 근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래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건데,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을까요? 각 캠프가. 뭐 이제 지도부 나중에 이제 구성 문제, 최고위원 구성 문제 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나저나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선호 투표제를 하거나 결선 투표제를 하거나 결과는 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세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선호 투표제는 일단 예.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절차를 줄이는 만약에 8월 17일 날 과반수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 하려면 한 일주일 후에 해야 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당 대의원이 아무런 특권이 없어요. 예. 1인 1표제로. 네. 누가 또 올라 그러겠어요 거기 대회장에. 예. 컨벤션 조커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텐데 그게 서로 간에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그렇죠. 차라리 3명이 됐을 때는 약간 중화되는 면이 있잖아요. 네. 1대1보다는 좀 더 이런 격화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선호도라 결정해서 한 번에 다 끝나버리면 후유증도 줄이고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전에 전화 인터뷰할 때도 의원님 똑같은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화가 좀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정계전의 양상 보니까 별로 중화 안 될 것 같던데. 이 정도는 전당대 이 정도의 공방이 없으면 너무 심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 전당대회 봤습니까? 네. 그러면 나는 왜 출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러면 거꾸로 이제 지금까지 의원님이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각을 많이 세웠으니까, 그런데 김민석 그 의원하고 만약에 지금 1대1 토론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점에 각을 세워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영업 비밀인가요? 전략상 비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TV 토론 지켜보십시오. 아, 준비는 돼 있습니까? 네, 과거 얘기는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그건 아니고 뭐 정통 얘기나 족분하고 그건 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의 우리 국민들의 아픔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뭐가 준비됐습니까? 그러니까. 총리 때 뭘 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실 생산적인 토론을 해봐야죠. 그나저나 이제 아직 초입이긴 한데 뭐 아직 후보 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초반 판세는 어떻게 지금 다가진다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송영길이 덜러리로 나온 거 아니냐, 베이스메이커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예. 제가 원래 한 24% 정도 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빠졌어요? 많이 빠진 거죠. 김인석 후보 쪽으로나 예.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게 있는데 예. 선호 투표제가 도입돼서 예.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호 투표제가 도입되면 네. 사표 방지 심리가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누구를 찍어도 돼요. 1번, 2번만 찍으면 나중에 예. 합산이 되기 때문에 예. 마음 놓고 송영길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더라도 경선 전략상 오히려 김민석 의원에게 확실하게 차별성을 두기 위한 뭔가 캠페인 메시지 발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전략상?
이렇게 뭐 유도를 했어요. 아니 유도가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서 네. 보면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이제 생산적 이제 토론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과거식의 무슨 족보 논쟁이나 이런 네. 논쟁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지금의 당면한 국제 정세와 현재 지금 환율 문제, 유가 문제 크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도 그 추진도 그렇고 그에 대해 소외된 지역들에 대한 어떤 대안, 예를 들어 전라북도고 전라남도도 구례 곡성 여수 순천 공 이쪽은 또 약간 비껴간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영남권에 대한 대안, 강원 이렇게 각 지역에 대한 분명한 이 전략적 발전 전망들을 제가 좀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저는 김민석 후보랑 충분히 생산적 토론해 볼 수 있다. 정책적 창의성을 충분히 기할 수 있다. 그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네네. 우리 국민들의 아픔, 우리 국가의 미래 문제를 저렇게 깊게 고민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네네. 우리 국민들이 야 역시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이 좀 집권당답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이제 정책적 그런 걸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NCND. 아, 그렇게 이심송심. 아니 질문도 하는 일을 미리 쳐버리시면. 네. 근데 죄송합니다. 민병덕 의원하고 이제 지난주 인터뷰를 했는데 민병덕 의원은 뭔가 시그널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이제 거기는 자기가 이번에 민병덕 의원이 제 캠프의 그 좌장 전략 총괄 그걸 맡다 보니까 네. 뭔가 이거를 해보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 그런 말 하지 말아 그랬어. 왜요? 그 대통령 그런 일을 만들죠. 속칭 대통령 8기는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냥 송영길의 힘으로 한다. 시그널이 있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튼 저는 기본이 네. 이재명 대통령을 도우려고 나온 거지 뭐 맞서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아무튼 그러려면 네. 이심송심이라고 제가 당청 동색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서로 해석해 주시기 혹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NCN드가 혹시 신비주의 전략 아니십니까? 혹시? 그래서 오히려 궁금증을 더 키우기 위한 고도의 전략 아니신가요? 그건 아니고 최소한 송영길이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을 주기에 나왔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최종적으로 시간이 다 됐지만 선호 투표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무슨 뭐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내지 뭐 연대를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1번, 2번 찍으면 연대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1순위, 2순위. 그렇죠. 1순위, 2순위 찍으면 사표가 안 되고 중간에 사퇴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끝까지 완주를 해야 연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사태는 오히려 더 불가능해져. 그렇죠. 끝까지 간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리가 심플하게 잘 됐네요. 잘 됐습니다. 예. 거기서 1순위로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노력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렇군. 아침에 인터뷰를 하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목소리가 완전 가셨네. 날씨가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이따가 뭐 1시까지 내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이 7시 53분. 이 시간대 온도는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영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지병이 악화가 돼서 어떻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짐이 보이는데 가고 싶지만 일정이 잡혀지지가 않네. 어떻게 일요일은 될까? 거의 대부분 일요일을 안 하더라고. 일요일 하면 좋은데. 모르겠다. 삶이 팍팍한 것 같아. 원활하지가 않네. 본인 자신이 이런데 뭘 생각하겠어? 본인 자신이 어느 정도
뭔가 뒷받침이 돼야지 뭔가 추진을 하더라도 하지. 뒷받침도 안 되고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 뭐가 있겠는가. 다들도 쉬쉬하고 넘어갈 텐데.